안녕하세요. 지속가능한 방랑을 꿈꾸는 디아입니다. 이전 영상에서는 응답하라 시리즈 3편이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제가 뽑은 키워드로 응답하라 시리즈의 세계관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답하라 시리즈는 한국형 추억팔이를 확립했다고 할 수 있는 성공적인 추억팔이 컨텐츠입니다. 과거에 대한 향수를 자극하는 건 시청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너무나도 쉬운 수단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이 다 성공하는 건 아니죠. 응답하라 시리즈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집착에 가까운 시대 복원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작품들은 굵직한 사건 정도만 가져와서 이야기를 만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응답하라 시리즈는 그 반대입니다. 물론 큰 사건들도 보여주기는 하지만 한없이 작은 부분들을 더욱 강조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응칠 초반에는 시원이가 카세트 테이프를 듣다가 고3이 되면 CD 플레이어를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응사에서는 혜태가 매주 여자친구에게 학보를 보내주고 응팔에서는 친구들이 유공연수원에서 축구를 하는 모습이 등장하죠. 응사에서 삼천포 시위 현장에서는 바위처럼 율동을 선보이는데요. 저도 신입생 때 선배들에게 무한 반복하면서 배워서 아직도 율동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과거의 디테일을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그 시대를 그대로 옮겨놓은 것 같은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소품을 구하기 위해서 소품팀이 엄청나게 고생했다고 해요. 그런데 사실 추억팔이라는 단어는 그리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말이죠. 왜냐면 추억의 근본적인 속성이 과거 미화이기 때문이에요. 지나간 시대는 아름답게 기억되기 마련이지만 실제로 그 시대가 아름답기만 했던 건 아니죠. 그렇기에 응답하라 시리즈에서는 과거에 대한 균형 있는 시각을 보여주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응칠에서는 그런 요소가 뚜렷이 보이지는 않지만 응사에서는 IMF 당시 경제 위기 상황을 비교적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아빠 동일은 프로야구 코치직에서 해고되었고 나정은 동양증권에 입사하지만 첫 출근도 해보지 못합니다. 쓰레기와 생이별을 하게 된 이유 역시 극심한 취업난 탓에 해외 근무 말고는 다른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응팔에서도 시대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치가 있었는데요. 바로 보라의 학생운동 에피소드입니다. 한국 현대사에서 1980년대 후반은 명암이 공존하는 시기였어요. 아시안게임, 올림픽을 연달아 개최했지만 1987년에는 서울대 학생 박종철 군이 고문을 받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죠. 이 일이 도화선이 되어 6월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연세대 학생 이한열이 최루탄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학생들은 직선제 개헌을 요구하며 호헌 철폐, 독재 타도를 외쳤어요. 응팔의 배경인 88년, 대학생들은 학생운동을 이어갔고 덕선의 언니 보라는 그 최전선에 서 있었죠. 이렇게 응답하라 시리즈만의 추억팔이 방식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고 그 덕분에 3편 모두 성공을 거둘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첫사랑을 기억하시나요? 제 첫사랑은 시시하고 재미없게 끝났어요. 중학교 때 좋아하던 남자애가 있었는데 딴 여자애랑 사귀더라고요. 많은 분들의 첫사랑은 저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해요. 너무 어리고 서툴러서 흐지부지 끝나죠. 하지만 응답하라 시리즈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첫사랑과 결혼까지 꼴이 나는 패턴이 이어졌죠. 저는 이 부분이야말로 엄청나게 판타지적인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농담처럼 이야기하는 내가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어도 하는 가정을 실현해주는 거죠. 응칠 마지막화 나레이션은 제작진의 이런 의도를 잘 나타내고 있어요. 조금 길지만 일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저마다의 첫사랑이 아름다운 이유는 첫사랑의 그가 아름다웠기 때문만은 아니다. 그 첫사랑의 시절엔 영악하지 못한 젊음이 있었고 지독할 만큼 순수한 내가 있었으며 주체할 수 없이 뜨거운 당신이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다시는 그 젊고 순수한 열정의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첫사랑은 시절이다. 흘러가면 그뿐이다. 로맨스가 지나면 생활이 온다. 순수함은 때묻어가고
열정은 얼어붙어가며 젊음은 영악함으로 나이 들어간다. 그리하여 순수했던 시절의 첫사랑은 이제 고단하고 지난한 일상이 된다. 비록 내 삶에 가슴 시린 비극적 드라마는 없지만 세상 그 어떤 오래된 스웨터보다도 익숙한 편안함이 있고 익숙함이 지루할 때쯤 다시 꺼내어 볼 수 있는 설레임이 있다. 익숙한 설레임, 좋다. 그때 내 마음을 설레게 했던 그 사람과 평생을 살았더라면 어땠을까? 이 궁금증을 응답하라 시리즈는 충족시켜주고 있어요. 저는 사실 이런 로망은 별로 없는 편이지만요. 응답하라 시리즈는 수많은 이슈를 낳았지만 그중 뭐니 해도 끝판왕은 남편 찾기죠. 응칠에서는 별 논란이 없었던 걸로 기억해요. 누가 봐도 남주인공은 윤재였으니까요. 논란은 응사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요. 쓰레기파와 칠봉이파로 나뉘어서 열띤 논쟁을 벌였었죠. 당시 제 동생은 열성적인 칠봉이파였는데 나정이가 쓰레기랑 이어지자 거의 알아 누웠어요. 응팔에서 이 열풍은 걷잡을 수 없이 번져나갔습니다. 어남류, 어남택이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하면서 거의 모든 국민이 덕선이 남편 찾기에 혈안이 되었어요. 제 동생은 극성 어남류였는데요. 덕선이가 택이랑 이어지자 대성통곡을 하면서 다시는 신원호필이 작품을 보지 않겠다고 선언할 정도였어요. 저는 남편 찾기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요. 이번에 다시 정주행을 하면서 새삼 감탄한 부분은 여주인공들이 남편을 선택한 이유가 작품 전반에 정교하게 깔려 있었다는 거예요. 먼저 가장 논란이 됐었던 덕선이를 살펴볼까요? 덕선이는 시원이나 나정이와는 전혀 다른 캐릭터예요. 시원이에게는 죽은 언니가, 나정이에게는 죽은 오빠가 있죠. 그래서 실질적인 외동딸이에요. 부모님의 관심과 사랑이 과하면 과했지 절대 모자라지는 않은 환경이었던 거예요. 반면 덕선이는 공부 잘하는 언니한테 치이고 귀한 아들인 동생한테 밀려날 수밖에 없었어요. 공부도 못하고 좋아하는 것도 없는 덕선은 자존감이 낮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덕선에게는 자신의 마음보다는 누군가가 자신을 좋아해주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동룡이가 너는 누가 좋냐고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하지 못하죠. 덕선이가 처음 선우에게 관심을 가졌던 이유는 단순히 선우가 자신을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선우가 자신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을 때 덕선은 울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왜 성불해요? 왜 성불하냐고! 그 다음 덕선의 눈에 들어온 건 정환입니다. 사실 정환이는 오래전부터 덕선이를 좋아하고 있었는데요. 문제는 정환이가 그거를 표현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을 감추기 위해서 일부러 더 툴툴대고 덕선이를 특공대라고 부르면서 구박하죠. 반면 태기는 자신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덕선이 말이라면 무조건 오케이. 그리고 덕선이가 싫어하는 일은 절대로 하지 않죠. 게다가 태기는 천재 바둑기사지만 일상생활 능력은 완전 꽝입니다. 덕선은 누구보다 태기를 잘 챙겨주는데요. 저는 이 부분에서 덕선이도 태기에게 마음이 생겼다고 봤어요. 두 사람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존재입니다. 먼저 태기는 해맑은 덕선이로 인해서 지나친 예민함을 극복할 수 있었죠. 덕선이는 태기로 인해 내가 사랑받는다는 충족감,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뿌듯함을 동시에 느낄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두 사람은 서로를 연인으로, 배우자로 선택한 거 아닐까요? 덕선이가 정환이랑 이뤄졌다면 어땠을지 상상해봤는데요. 저는 정환이의 그 툴툴대는 말버릇이 덕선이 자존감에 별 도움이 안 됐을 거라고 봐요. 이상 덕선이는 태기와 결혼한 게 더 행복했을 거라는 저의 뇌피셜이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시원이와 나정이의 선택도 비슷한 맥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두 사람은 부모님의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자랐기 때문에 누가 나를 좋아해주는 것보다는 내가 누군가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컸던 거예요. 특히 나정은 쓰레기를 열렬히 좋아했기 때문에 칠봉이가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어요. 그리고 작품을 다시 보면서 칠봉이가 왜 그렇게 나정이를 좋아했는지도 이해했어요. 칠봉이는 강남 출신, 천재 투수인데다가 잘생기고 돈도 많죠.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칠봉이에게는 마음의 결핍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사이가 좋지 않아 이혼을 했고 그 과정에서 칠봉이는 방치됩니다. 그런 칠봉이에게 신촌하숙은 가족의 끈끈함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장소였을 거예요. 그리고 그 하숙집의 딸인 나정은 밝고 당차죠. 칠봉이는 나정이의 그런 성격에 반했고 나정이 곁에서 진정 그 가족의 일부가 된 더 이상 외롭지 않은 자신을 꿈꾸었을지도 몰라요. 그렇기에 나정이 쓰레기와 결혼한 후에도 다 같이 잘 지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칠봉이에게는 나정이뿐 아니라 신촌하숙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모두 소중한 가족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이렇게 아직까지도 수많은 이야깃거리를 제공하는 응답하라의 남편 찾기. 이것 역시 응답하라 시리즈가 성공할 수 있었던 커다란 요인 중에 하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응답하라 시리즈에는 사람들을 빠져들게 하는 매력이 있는데요. 저는 그 힘이 드라마 같지 않은 창작법에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메인 작가인 이유정 작가는 베테랑 예능 작가입니다. 여걸식스, 남자의 자격, 1박 2일, 꽃보다 할배, 신서유기까지 흥행의 보증수표 같은 능력자죠. 감독 신원호 PD는 KBS 출신으로 시사교양국으로 입사를 했다가 예능국으로 파견을 가서 거기서 쭉 경력을 쌓았는데요. 작가도 감독도 드라마 제작 경험이 없는 상황. 그래서 처음에는 우려의 목소리가 많았다고 하지만 그게 오히려 틀에 얽매이지 않는 장점으로 작용을 했죠. 응답하라 시리즈에 대한 비판 중에서는 서사가 빈약하다라는 평이 많은데요. 저는 그 이유가 인물의 창조 방식에 대한 차이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일반적인 드라마들이 사건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인물을 만든다면 응답하라 시리즈는 인물의 매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상황들을 배치한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인물들을 만드는 전형적인 방식이죠. 그리고 응답하라 시리즈는 1차 저작물 없는 2차 창작물 같아요. 2차 창작이란 원작의 설정과 인물을 차용해서 새롭게 창작하는 모든 종류의 컨텐츠를 말하는데요. 아이돌, 애니메이션, 게임에 대한 팬픽 같은 것들이 여기에 해당돼요. 패러디 혹은 오마주와도 비슷하죠. 응답하라 시리즈는 1차 창작물인데도 2차 창작에서 쓰이는 기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특히 설정과 전개가 아이돌 팬픽이랑 굉장히 비슷한데요. 평범한 여주인공 옆에 여러 명의 멋진 남사친들이 있고 그 남사친들 중 일부와 삼각관계를 형성하고 남사친들끼리의 BL적인 요소도 가미되어 있죠. 응칠에서 준이와 윤재, 응사에서 쓰레기와 빙그레의 관계가 전형적으로 그렇습니다. 2차 창작의 본질은 덕질인데요. 원작에 대한 깊은 애정을 바탕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에요. 응답하라 시리즈는 그러니까 덕질하듯이 만든, 대놓고 덕질을 하라고 만든 컨텐츠예요. 편집 스타일도 드라마보다는 예능에 가까워요. 응답하라 시리즈 이후 황당하고 웃기고 민망한 순간에 전 국민의 머릿속에서는 염소 소리가 자동으로 재생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드라마의 관점에서 보면 응답하라 시리즈는 당연히 부족한 점들이 많지만 반대로 기존 드라마에서 줄 수 없었던 재미를 주고 있어요. 응답하라 시리즈를 리뷰하면서 이 시리즈의 키워드를 하나만 뽑으라면 뭘까 오랫동안 고민했어요. 저의 결론은 바로 신파입니다. 신파극이라는 말은 일본 개화기 때의 연극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일본 전통 연극인 가부키극은 옛날 방식이라서 구파라고 부르고 서양식 연극은 새로운 양식의 연극이라는 뜻에서 신파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신파는 한자 뜻 그대로 새로운 물결이라는 뜻으로 영어로는 뉴 웨이브죠. 이 신파극은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에서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처음에는 민중계몽을 내세웠다가 점차 멜로드라마가 중심 내용이 되었습니다. 주인공이 어려움을 겪고 비극적인 사랑을 하면서 눈물을 쏟게 하고 끝에는 행복해지는 패턴이 이어졌어요. 이런 특징 때문에 신파라는 단어는 구태의연한 스토리의 대명사가 되었죠. 원래 뜻과는 정반대로 쓰이게 된 거예요. 제가 응답하라 시리즈를 이 시대의 신파극이라고 말한 데에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기존의 드라마와는 다른 한국 드라마의 새로운 물결을 일으켰기 때문이에요.
한국 드라마의 수많은 불문율들을 깨고 새로운 형태의 컨텐츠를 제시했다는 것은 정말 높이 살만한 가치이죠. 응답하라 시리즈가 신파극인 두 번째 이유는 뻔한 신파극의 요소 역시 갖추고 있기 때문이에요. 눈물을 쥐어짜는 감정 과잉의 연출을 보고 신파조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응답하라 시리즈에 이런 측면이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응팔에서는 이런 장면이 있어요. 남은 피자 한쪽을 두고 불쌍한 사람이 먹기로 하는데 동룡이가 경고를 합니다. 선우에게 돌아가신 아빠, 태기에게 돌아가신 엄마 얘기하지 말라고. 그건 반칙이라고요. 그런데 응답하라 시리즈에는 이런 반칙이 너무 많아요. 응칠에서 아빠 동일의 암수술 에피소드, 응사에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 에피소드, 응팔에서 선우와 보라의 결혼식 장면 같은 것들은 작정하고 울리려는 의지가 엿보이는 것들이죠. 야, 이건 좀 심하다 라고 생각하면서도 어느새 폭풍 눈물을 흘리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했을 때 왠지 제작진들에게 진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응답하라 시리즈는 한국 드라마의 클리셰와 새로운 시도가 적절하게 섞여 있는, 그래서 묘한 매력이 있는 작품들입니다. 저는 한때 드라마 작가가 꿈이었어요. 그래서 웹드라마 보조작가도 하고 집필도 하고 미니 시리즈 기획 작가도 한 적이 있었는데요. 결국은 제 길이 아님을 깨달았어요. 제가 대학생 때 잠깐 미국에서 지낸 적이 있는데요. 그때 옆집에 살던 친한 한국 아주머니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는 절대 드라마 작가를 할 수는 없겠다. 당시 한국에서는 시크릿 가든이 엄청 유행할 때였는데요. 제가 로코를 안 좋아해서 잘 안 본다고 말을 했더니 제 취향이 너무 마이너하다는 거예요. 정말 친하게 지냈던 분이고 순수하게 저를 아껴주시는 마음에서 한 거라서 그 말을 들을 당시에도 기분이 나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말이 정말 맞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게다가 저의 재능은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만들어진 것을 자세히 볼 수 있는 눈에 있음을 받아들이고 나니까 조금은 인생이 편해졌어요. 반면에 당시에 그분이 알지 못했던 것은 한국 드라마의 관례를 따르지 않아도 얼마든지 성공적인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었죠. 연약한 여주인공과 백마탄 왕자님, 출생의 비밀과 기억 상실이 없어도 얼마든지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응답하라 1997이 그 시작점이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좀 더 어렸을 때 응답하라 시리즈가 나왔더라면 어땠을까요? 제 인생이 달라졌을까요? 이제 와서 무의미한 질문이 되었지만 저는 지금의 제 삶에 만족하고 한국 드라마의 지평이 넓어지는 것도 기뻐요. 제가 준비한 응답하라 시리즈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과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저는 슬기로운 생활 시리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제 얘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